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회 13주차 동영상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죠, 어저께니까 5월 31일 그죠, 월요일날 촬영을 해야 되나 갑자기 급하게 외부에 자문회의가 잡혀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루 늦게 올린다고 공지를 하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시점은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 관광영어 수업을 했고요. 관광영어 수업은 종강을 했죠. 네, 이거는 조기 종강을 할 수가 없죠. 도어상으로 시스템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자연경관의 구성인자. 자연경관의 구성인자는 그 물리적 인자 1, 물리적 인자 위로 하나 둘 셋 넷 레오폴드 있죠. L 레오폴드, 루나 B 레오폴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얘기를 하면 루나 B 레오폴드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알도 레오폴드입니다. 알도 레오폴드. 둘 다 미국 사람인데요. 알도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아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딸이 있는 건 확인을 못했고요. 루나 B 레오폴드가 남자니까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다 팽개치고 로키 산맥으로 들어갔죠. 로키 산맥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간 건 나오질 않아요. 이리저리 산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도인처럼 생활을 하는 거였죠. 자연인이죠. TV에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처럼. 근데 왜 루나 레오폴드 말고 아버지 알도 레오폴드를 얘기하냐면요. 알도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로키 산맥에 움막 짓고 살고 이렇게 저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놀러 오는 등산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느낀 그 감정,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느낀 감정, 그리고 언제쯤 저길 가면 일몰을 볼 수 있는데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막 말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2학기 때 희망자에 한해서 관광자원 해설론 수업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피는 못 쓰이나 봐요. 또 루나 B 레오폴드, 지금 여기 교재에 써 있는 루나 B 레오폴드는 자연 환경을 좀 개량화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개량화라면 수치상으로 표시하려는 노력을 했죠. 밑에 있는 박종화 1975년 20 써 있는 거에서 박종화 교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죠. 그런데 이제 역시 그 환경 개량화, 자연 환경을 수치적으로 개량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교수님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십니까 하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그 석사 때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일반 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석사 논문이 그겁니다. 제 석사 논문은 화양구곡, 충청도에 있는 화양구곡의 경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연 경관을 개량화하는, 우리식으로 개량하는 방법을 레오폴드 방법을 화양구곡에 적용을 해서 조사해 본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관광자원론이라니까 관광개발론,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자, 어쨌든 각설하고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물리적 인자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물리적 인자예요. 지형학적, 수문학적 특징,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떤 형태, 산이 높다 낮다, 물이 깊다 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이해만 하면 돼요. 하천의 폭 보세요. 하천의 폭도 강의 넓이죠. 넓이도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죠. 굉장히 폭이 넓죠. 그죠? 넓단 말이에요. 상류로 갈수록 폭이 좁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걸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수심,
물의 깊이, 강의 깊이, 또 유속, 물의 빠르기, 강물이 빨리 흘러가나 천천히 흘러가나. 저기 낙동강하고 또 거기 가면 이렇게 보면 물이 그렇게 빨리 흐른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상류 쪽으로 가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껴질 정도로 빠르죠. 또 하상의 깊이, 하상, 하천 바닥의 깊이 쭉 찔러서 재보는 거죠. 하천 유형, 이게 직선으로 된 직강하천이냐, 이렇게 자연형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느냐, 뭐 그런 정도. 계곡의 높이와 폭. 대체로 하천 주위는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흘러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곡의 높이, 그다음에 계곡의 폭, 주황산 계곡, 뭐 설악산에 무슨 계곡, 뭐 여러 가지 계곡은 많죠. 또 베넷골도 계곡이고요. 베넷골 가보신 분은 많을 거예요. 부산이니까. 양쪽 계곡의 높이, 그런 것들. 또 하상의 물질, 하상 강바닥의 물질, 강바닥이 뻘이냐 모래냐 또 혹은 자갈이냐, 또는 하상의 구배, 하상의 이렇게 구배라고 그러죠. 기울기가 완만하냐 급경사냐. 유역의 면적, 강유역. 하동에 가면은 강폭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아예 놀이터를 만들고요. 또 강서구에 가도 강 주변이 굉장히 넓죠. 하상의 상태, 계곡의 저폭, 어쨌든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그런 걸 왜 연구했을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도 그렇고요. 제 기준으로 쉽게 생각, 모든 학자들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죠. 남들이 흥미 없어 하는데 자기는 재밌어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의 현재가 있는 거죠. 더 발전을 하는 거고요. 세종대왕이 주로 뭘 했는지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관심을 갖고 사학을 전공하면서 세종대왕이 한 일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든 물리든 반도체든 하다못해 의료도요. 옛날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옆으로 세지 맙시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학자는 안 권하고 싶어요. 아주 흥미가 있지 않은 이상. 처음에 이제 물리적 인자고요. 생물학적 인자는요, 수중, 육상의 동식물과 물의 순도를 알 수 있는 인자를 기준으로 14가지로 분류했다. 근데 이거를 14가지를 외울 필요도 없고, 앞에 물리적 인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내요. 그 왜 중요한데,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14가지 인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지표죠, 지표. 쉽게 봅시다. 즉, 물의 빛깔. 물이 같은 물이라도 색깔이 다르죠. 바닷물도 달라요. 동해안은 맑고 투명하고요. 서해안은 뻘이 많기 때문에 약간 뿌옇고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탁도 탁한 정도. 부유물질, 떠다니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제가 화양구곡 조사할 때는 그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부유물질의 크기, 양, 종류, 그런 것도 조사를 했거든요. 자, 그럼 질문이죠. 아니, 그거 왜 조사를 하는데요? 예, 다른 교수님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봉구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하상을 주제로 한 건 아니지만 심리 생태학적으로 저기를 하시는 거지만, 심리 행태,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찌그러진 코카콜라 캔이 한 개 떨어진 걸 봤을 때, 또 자기 달리기 코스에서 2개를 봤을 때, 또는 새우깡 봉지가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사람의 느낌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우리는 당연히 달라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걸 조사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런 조사가 없으면 깨끗하게 관리한다,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끗한 게 어느 정도가 깨끗한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물질이 많은 게 좋겠냐, 작은 게 좋겠냐? 당연히 부유물질이 없는 게 좋죠. 그럼 부유물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강이 봤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느끼냐? 아니죠. 부유물질 중에도 수초가 있는 경우는, 수초, 물에 자라는 풀이 있는 경우는 별로 거부감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물의 일반적 상태, 조류의 양, 조류라면 녹조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중식물의 양, 어쨌든 계곡의 식생, 산록의 식생, 그런 것들도 조사를 했다 하면 돼요. 됐고요. 다음은 이제 자연 현상적인 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자연성 현상과 관련되는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일출, 일몰, 밀물, 썰물, 그런 거 있죠. 파도, 온천, 약수, 화산 폭발, 가스, 적설, 하기, 결빙, 그런 거요. 자연 현상적인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쉽게 갈 수 있어요. 일출, 일몰. 해는 해마다 떠요. 매일 떠요. 날이 흐리면 안 뜨지만, 일출은 볼 수 없지만. 근데 1월 1일 날 꼭 일출 본다고, 또 11월 31일 날 일몰 본다고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를 해요. 새해 첫날 처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직접 보면서 새해에 소원을 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인간의 행태예요. 관광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죠. 소비자의 참여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가야만 그게 보이는 거지, 관광객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일몰이고 일출이고 무지개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데나 가냐? 아니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해요. 여기 동해안에 울산에 간절곶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죠.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출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 엄밀히 따지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에서 일출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일출을 봤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뭐 뒤에 가면 나오기도 하지, 원시림. 근데 아무도 발자국을 내딛지 않았을 때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그러니까 바닷가 백사장 같은 데 가면 봄, 가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계절에 백사장이 아무 금지 깨끗하죠. 거기에 첫 발자국을 내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기분이 뭉클하면서 이상해지는 그런 걸 사람들은 느낀단 말이죠. 일출, 일몰, 밀물, 썰물, 뭐 그것 했고요. 파도, 그죠? 파도를 보면서 또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파도를 타기도 하고, 서핑하는 것도 있죠. 온천 했고요. 온천은 지난번에 뭐 그 관광 주기 설명할 때 했으니까 넘어가고, 약수. 지금은 약수를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러나 여전히 척산온천에 가면 거기 나오는 약수, 뭐 전부 다 뭐 위장병에 좋다는 등, 뭐에 좋다는 등, 그 역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또 화산 폭발, 우리는 없지만 화산 폭발하는 거,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죠. 또 미국 국립공원 중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연못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물이 뜨겁게 올라오죠. 뜨겁게 확 분출되는 거야. 그 주에 기다렸다 그거 분출될 때 또 사진 찍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를 느끼죠. 적설, 눈 쌓이는 거, 그죠? 눈 쌓이는 거. 또 하기 결빙, 여름인데 얼음이 얼었다, 뭐 그런 거죠. 여름인데 우박이 왔다. 우박. 그러니까 자연현상, 이상기후 같은 경우도 요즘은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면, 역설적이게 잘 활용을 하면 한번 관광 쪽으로 끌어들여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인간 흥미인자. 이것도 human interest factor, 그렇죠.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개인의 접근성, 단체의 접근성.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숙소를 구할 때
친구랑 둘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경우 과 MT를 가거나 답사를 가려면 한 50명, 70명, 우리 답사 같은 경우 한 200명, 200명, 많게는 250명도 갔거든요. 관광버스 6대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단체가 묵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역의 풍경 변화 정도 비슷하라는 건 모르겠죠. 이건 조망성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통경선이라고 그래요. 통경선. 경치를 이렇게 쫙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동의대학교 본관 옆에 가면서 쫙 내려보면 길 한 가운데 길이 쭉 보이죠. 자대 로타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죠. 그게 통경선이라는 거예요. 비스타. 쫙 펼쳐진 시야. 또 시야 제한. 이거는 이렇게 막아 놓는 거거든요. 시야를 제한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끔. 그것도 하나의 기법인데 토지 이용, 특별한 전망, 역사적 유래, 부합성 등 10가지를 들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10가지, 뭐 14가지, 15가지 뭐 그런 거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아하, 이런 것들이 자연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강도 그냥 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유물질도 떠다닐 수도 있고 수초도 있을 수 있고 강폭도 좁고 낮음에 따라 경관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첫 번째 리포트를 냅니다. 개인의 접근성, 단체 접근성, 지역 풍경, 변화 정도, 비스타, 시야 제한, 토지 이용, 특별한 전망, 역사적 유래, 부적합 이런 것이 무슨 인자라고요?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하나 꽁꽁꽁꽁 인자. 꽁꽁꽁꽁은 초성, 이응, 기역, 히읗, 미음 적어놔야 되겠죠. 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은 이 리포트를 내는 걸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죠. 좋은 의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게 하려고 취했는데 이제 기말이 되오니까 일일이 이걸 다 해서 체크를, 그것도 성적에 관한 최소 더블 체크하거든요. 더블 체크 2번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일일이 하려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에 일이 많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연 경관의 유형으로 갑시다. 자연 경관의 유형 보세요. 자연 경관의 구성 인자, 그 다음에 자연 경관의 유형.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 쪽에는 더 중요하게, 아니요, 강도 높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전경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파노라믹 랜드스케이프.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찍는 거하고 파노라마로 찍는 거 있죠. 파노라믹 사진을 찍는 거, 폭넓게 찍히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첫째 줄 끝에 있습니다. 시야의 거리감이 추측으로만 느껴질 뿐 경계의식이 없다. 쫙 펼쳐진 경관. 그게 전경관입니다. 우리가 보면 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상에 가면 쫙 아래로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져 있죠. 그게 파노라믹 뷰를 얘기하는 거죠. 파노라믹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에 특징물 경관, 피처 랜드스케이프. 여러분이 극장에 가면 뭐 소방 안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나올, 앞으로 좀 이따가 나올, 몇 달 후에 나올 영화의 예고편들 하고 그런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막에 Now future film is presented. 그러니까 요 특징, 당신이 오늘 보려는 영화가 보여질 거다. 그거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특징물 경관하면 거대한 바위나 수목 등 경관 중에 특징물이 있다. 우리 같으면 거대한 바위. 뭐 제일 유명한 건 설악산 가면 울산 바위가 있죠. 산 자체가 바위산이죠. 작게는 설악산으로 얘기하면 중간쯤에 흔들 바위가 있죠. 이렇게 손만 대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런 바위가 있고, 또 수목, 뭐 속리산에 가면 같은 소나무인데 정이품 송이라고 써 있어요. 정이품 소나무. 아마 세종일 거예요. 세종이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몸에 그 피부병도 있고 뭐 그랬어요. 하고 이제
온천을 가러 가는 주기적으로 온천을 하러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근데 마침 그 나무 밑에서 그 비를 피했다고 그래요. 그 지금 한 얘기는 조선 왕조 실록에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유네스코의 기록물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왕조가 500년 이상을 유지한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 500년 동안의 일이 매일매일 시간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조선 왕조 실록이죠. 거기 보면 그런 대목도 있어요. 태조 이성계 말고 태종 이방원이요. 이방원이 사냥을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행차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태종일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떨어진 사실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 하고 신한테 얘기를 한 거죠. 쪽팔리니까.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종께서 말에서 떨어졌고 떨어짐과 동시에 내가 떨어진 것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실록을 하는 사관은 왕 옆에 24시간 붙어서 잘 때도 붙어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계속 그걸 적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그런 거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거 적으로 합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한 거죠. 지금 다른 왕조보다 고려시대 실록이란가 그런 게 있는데 고려실록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저기가 만들었죠. 조선 왕조가 되고서 그걸 정비를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일매일 기록하는 건 조선 왕조실록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적혀 있고, 특징물 경락. 그래서 아까 말한 정이품 소나무, 그 소나무에다가 벼슬을 내렸단 말이에요. 정이품. 그죠? 정이품이라는 최고가 정일품이거든요. 그 정일품은 꽤 높은 거죠. 소나무한테 벼슬을 내릴 정도로 그런 특징물 경관. 근데 10여 년 전에 벼락을 맞았죠.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그 정이품 소나무의 씨를 받아서 옆에서 그 아들 소나무를 키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정이품 소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약간 벼락을 맞아서 모양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돼버렸어요. 다시 이걸 하고 있죠. 어쨌든 됐고요. 위요경관 이거는 위요라는 거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둘러싸여 있는 거. 그러면 주로 호수나 저수지 그런 게 많거든요. 수목으로 둘러싸인 호수와 같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 낮고 평탄한 중심 공간이다. 위요 공간. 여기 기본 유형 이쪽은 관광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많이 갈 법한 데를 갖고 설명을 하면 어린이대공원인 성지곡 수원지죠. 그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수지죠. 근데 성지곡 수원지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죠. 그죠? 그게 위요 경관이에요. 또 동의대학교 캠퍼스도 가운데 중앙으로 쫙 길이 있지만 양쪽으로 산이 있죠. 저 산 너머가 안 보이잖아요. 그 산으로 삥 둘러싸여져 있는 경관, 그런 것들이 위요 경관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초점 경관은 시선이 어느 한쪽에 유도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경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동의대학교에 가면 자대 로타리 뺑 원형이 보이죠. 울산에 가면 지금은 고가도로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있긴 있는데 공업탑 로타리라는 게 있죠. 로타리 한복판에 탑을 세워놨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모으는 거 한쪽으로. 사방팔방에서 다 글로 시선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초점 경관입니다. 전경관, 특징물 경관, 위요 경관, 초점 경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광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관광지를 만들 때 또는 놀이동산, 테마파크를 만들 때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를 하셨지만 만드는 걸 좀 뭐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죠. 어쨌든 잘들 하셨는데 그다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딱 그게 전형적인 1학년, 2학년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확 올라가면서 바뀌죠. 자, 여기까지 하면서 관광자원에 의해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